자,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것이 익숙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아까 쉬기 전에 표정을 보니까 그래프라고 하니까 한숨을 쉬기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일단 그래프는 축이 몇 개예요? 그래프는 축이 두 개죠. 가로축, 세로축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 이제 표시가 되는 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수학에서는 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앞에서도 제가 이게 수요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뭐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또는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에 따라,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공급자들이 등장한다 그랬어요. 누가 더 많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파악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그 수량을 파악을 해야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그 수량을 파악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뭐가 변한다 그랬어요? 가격이 변한다 그랬죠. 그럼 가격이라는 것도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가격이라는 것도 표시가 돼야 되고요. 수량이라는 것도 표시가 돼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두 개의 축에 가격과 수량이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얘네들도 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근데 일단은 얘네들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의 소득이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고요. 다른 재화 가격, 귤 가격이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다고 보고요. 내가 좋아하는 정도, 사과를 좋아하는 정도도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다고 보고요. 우리 가족 수도 지난달이나 이번 달이나 똑같다고 보자는 거죠. 뭐만 변한다고 보는 거예요? 가격만 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달에 100g당 200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100g당 250원. 이런 식으로 뭐하고 뭐 관계만 살펴보자고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살펴보자고요. 근데 여기 축에서 이 가로축을 수량으로 표시하고요. 세로축을 가격으로 표시를 해요.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의 관행이에요, 관행. 보통 요거를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수학에서는 종속변수라 그래요. 요거를 독립변수라 그래요. 보통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가 따라 변하는 거예요. 종속이라는 게 딸려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수학에서는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거든요. 그럼 X축을 이쪽에 Y축을 이렇게 놓는데 여기서는 독립변수를 여기 놓고 종속변수를 여기 놔요. 이게 이제 관행이에요, 관행.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외우세요, 그냥. 경제학에서는 수량을 여기 놓고 가격을 여기 놓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움직임에 따라서 수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요거 보는 게 이제 이 주된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말이에요.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요만큼이었는데 요 길이가 수량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더 늘어나겠죠. 요 길이가 뭐라고요? 수량이에요, 수량. 더 내려가면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도 가격이 있고요. 셀 수 없을 만큼 쪼개서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사이에도 점들이 있겠죠. 끝점만 연결, 끝점만. 그런 끝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다른 가격에서도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을 알 수 있겠죠. 요 사이사이에 전부 다. 자, 요렇게 해서 이 수량의 끝점만 연결한 거예요. 수량의 끝점만. 자, 이렇게 해서 선으로 나타낸 요 놈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수요 곡선.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이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어떻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더 늘어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갈수록.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시를 하는가 하면 얘네들도 표시하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 수요 곡선에서는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는 얘네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뭐하고 뭐 관계만 나타나고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저하고 아까 여기 이제 좀 소득이 많은 분하고 같이 사러 갔어요. 같이 사러 갔어요. 누구에게든 가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만큼 샀는데요.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조금 더 사지 않을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요 얘기를 하려는 거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사려는 양하고 같은 가격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사려는 양은 다르겠죠? 조금 기분 언짢았어요,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 가격이 내렸어요. 자, 속으로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요 길이가 뭐예요? 요 길이가 수량이잖아요. 너 지난번에 이만큼 샀지. 나도 이만큼 산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내리니까 나도 이만큼 살 수 있다. 근데 같이 갔단 말이에요. 또 같이 간 그 친구는 어떻게 더 많이 사지 않을까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소득만 차이가 있다면 이 말이에요. 다른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소득만 차이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간다면 가격이 높을 때는 소득이 적은 사람은 요만큼 사겠지만 높은 사람은 더 살 것이고, 내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더 산다고 더 담았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은 그것보다도 더 사지 않겠어요? 이 가격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러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많이 사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끝, 노란 선 끝을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면 이 말이에요. 이것도 수요곡선은 수요곡선인데 이거는 누구의 수요곡선?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의 수요곡선이에요. 납득이 되세요? 자, 그러면 소득이 더 많은 경우에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아까 누가 식구수가 넷이라 그랬어요. 식구수가 넷인 사람이 다른 조건은 똑같아요. 소득도 똑같고 가격도 똑같고 관련자 가격도 똑같고 좋아하는 정도도 똑같은데 식구가 네 식구인 사람이 이만큼 사려고 할 때는 식구가 6명인 경우라면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식구가 4사람인 사람이 사려는 양보다는 다른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식구수만 다른 거예요. 그럴 때는 더 많이 사려고 하지 않을까요? 맞나요? 방금 이 얘기했죠. 조금 전에 이거 얘기했고요. 자, 지금 이 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조건이 달라지면은 원래 수요곡선과는 달리 새로이 수요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표시할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난달에 내가 소득이 적을 때 수요곡선이고 이번 달엔 나도 소득이 늘었어요. 나도 소득이 늘었으면 소득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요곡선이 이렇게 바뀐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바뀌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바뀔 때에는 새로이 수요곡선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수요곡선이 더 오른쪽에 있다. 이 의미는 내가 소득이 낮을 때는 수요곡선이 이렇지만 소득이 높아지면은 나도 수요곡선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 오늘 공부 더 안 해도 돼요. 제가 대학교 때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세로의 수요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세로의 수요곡선이 그려질까? 이거는 무슨 조건이 다른 거예요. 어떤 조건이 다른 거예요? 가격 외에 다른 조건이 다른 거죠.
식구수가 더 많거나 소득이 더 많거나 또는 소득이 더 적거나 소득이 더 적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이 더 왼쪽에 이렇게 세로 그려지는 거죠. 납득이 되세요? 여기 이해가 되면 이제 거의 끝난 거예요.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자, 근데 자, 요거 이제 분명히 이제 그래프로 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보기 하러 갔을 때 지난번에 장보기 할 때와 달리 가격이 변하면은 바구니에 담는 양이 달라질 수가 있죠. 소득이 달라도 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죠.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도 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죠. 이 바구니에 담는 양은 얘가 변하든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변해서 담는 양이 변하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해서 더 담는 거예요. 길이가 길어졌죠? 이거 더 담은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더 담을 수도 있잖아요. 더 담는 건 더 담는 거예요. 요렇게도 더 담고 요렇게도 더 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다른 거라고요. 요렇게 해서 더 담는 거는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요렇게 해서 더 담는 거는 가격 외에 다른 뭔가가 변한 거죠. 식구수가 늘어났거나 소득이 더 늘어났거나 아니면은 그날따라 왠지 이거 먹고 싶어요. 땡기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를 이제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을 해야 돼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수요량 변화라고 해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것을 수요량 변화. 이거는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거나 가격이 올라가거나 하면서 수량이 바뀌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량 변화라고 해요. 근데 소득이 변하거나 식구수가 변하거나 좋아하는 정도 기호가 변하거나 해도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잖아요. 이 가격 수준에서 또는 이 가격 수준에서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변하는 거는 수요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차이점 때문에 그래요.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이 점으로 가느냐 이 점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예요. 맞나요? 근데 수요 변화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찾아야 되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가격이 변하느냐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느냐 이 구분은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어떤 차이로 나타난다? 수요 곡선상에서 요 점에서 가느냐 요 점으로 가느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가느냐 요 점에서 요 점은 이렇게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해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근데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거죠. 다른 요인이 변할 때는 새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요거를 선의 변화라 그래요. 선. 새로 이 그려진 선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장보기를 할 때는 이런 구분을 안 하고 담습니다. 맞죠? 이런 구분 안 하고 그냥 담아요. 근데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은 최소한 연습을 해야 돼요. 장보기 하러 갔을 때 요거 수요량 변화다. 수요 변화다. 요거 생각하면서 담으라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는 갔을 때 그게 안 붙어 있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1+1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담았어요. 같은 가격인데 1+1이에요. 이거는 수요량 변화일까요? 수요 변화일까요? 수요량 변화. 가격이 반값이 됐으니까. 그래서 더 담은 거예요. 맞나요? 근데 가격은 지난주하고 똑같은데 내일이 둘째 생일이에요. 둘째가 좋아하는 거 더 담았어요. 이거는 수요 변화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도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변화? 수요 변화예요. 아주 간단하죠, 사실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그걸 우리가 구별하지 않지만 경제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그걸 구별한단 말이야. 그 구별하는 이유가 그래프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 변화는 같은 가격이라도 더 이렇게 늘어났죠. 지난번에 이 가격이라도 이렇게 더 늘어나거나 새로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거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죠. 이번에 보너스를 탔으니까 뭐 좀 더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가격까지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죠. 더 사려고 했는데, 보너스 받아서 더 사려고 했는데,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격마저 하락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뭐예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때는 수요 변화와 수요량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학에서는 그걸 구분을 하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이쪽에 그래프를 안 보더라도 이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한 거예요? 그제와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격이 변하니까 높낮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제와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은 가격 수준에서도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수요 곡선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선의 변화에서 찾아야 돼요. 선의 변화에서. 됐습니까? 여기 학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출제가 됐고요. 근데 아주 쉬워요. 올해는 이제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 출제가 됐어요. 똑같은 논리가 공급량 변화나 수요량 변화나 똑같이 이렇게 갈 거거든요. 네, 수요량 변화 요인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수요 변화 요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수요량 변화 요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과 수요량 변화에서는 사과 가격, 아파트 수요량 변화에서는 아파트 가격, 이렇게 사과 공급량 변화에서는 사과 가격, 아파트 공급량 변화에서는 아파트 가격, 이렇게 돼요.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공급량 변화, 수요량 변화에서는. 그래서 예전에 19회 때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과 수요 변화 요인이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1번 이제 수요량 변화에 수요 변화에 2번 수요량 변화에 수요 변화에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를 찾는 것이 더 빨라요? 수요량 변화를 찾는 게 빠르겠죠. 수요량 변화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딱 하나, 아파트 가격. 근데 그게 그때 당시 출제될 때 아파트 가격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1, 2, 3, 4, 5 중에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수요량 변화 밑에. 그럼 그게 정답인 거죠.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수요량 변화는 딱 뭐밖에 없으니까, 아파트 수요량 변화는 아파트 가격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한 2개나 3개라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그 중에 뒤에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번 28회 시험에 아파트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요. 아파트 공급량 변화에 아파트 가격이 한 개밖에 없어요. 1, 2, 3, 4, 5번 중에. 그것도 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만 공급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원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아무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되면은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는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쪽에 분량이 좀 더 많아요. 이쪽을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일단 구별하는 것 하나, 나중에 이제 수요 변화 속에서 좀 더 해야 돼요. 자, 이러면은 일단 아주 중요한 1단락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여기 한 단락, 그 다음에 탄력성 한 단락,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부터 다 꼼꼼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 패스할 건 패스하고요. 자, 48쪽을 먼저 보시면은 48쪽에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일단 먼저 타이틀을 보세요. 타이틀.
1번에 유량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유량 저량 했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한다? 유량으로 측정한다. 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은 문제 밑에 사전적 개념, 유효수요, 동그라미 2번, 3번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유량 개념이고 사전적 개념이고 유효수요 개념이다. 요 타이틀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 타이틀이라는 게 다 핵심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내용들인데 제일 중요도가 높은 건 뭐예요?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효수요, 잠재수요 구별하는 거고, 요거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질문은 잘 하지 않아요. 요 두 가지 위주로 정리를 하시고요. 나중 되면은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를 구별하는 것까지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요 뜻 정도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니까 일정 기간을 전제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하느냐 이런 정도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구체적으로 문제는 나중에 보셔도 관계없고요. 참고로 문제를 보시더라도 어렵다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패스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50쪽에 가시면은 수요와 소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10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면은 10년에 한 번 나오는 거니까 일단은 이런 거는 패스하고 지나가도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제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 나오고 있죠. 자, 1번에 수요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개념이고요. 수요 결정 요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결정 요인의 일단 타이틀을 먼저 보세요. 기억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당해 재화의 가격이 있죠. 그 다음에 소득이 있죠. 오른쪽 페이지로 오면은 관련재 가격도 있고요. 요 세 가지는 특히 더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리을로 가시면은 인구, 미음의 수요자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예상, 비읍의 기호 등 이렇게 있는데 미음을 따로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요거요. 기역, 니은, 디귿은 요것이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상승 또는 하락 예상이 있죠. 요건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서 이거 하면 이제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체크만 하고 지나가세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됐고요. 넘어가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 항목들 중에서 소득이나 관련재 가격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더 이상 안 들어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52쪽에 가시면 수요 곡선이 있죠. 자, 그 수요 곡선에서는 그 위에 단락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밑에 기역을 보시면 돼요. 수요 곡선의 개념. 수요 곡선의 개념에서는 수요 곡선이란 다른 수요 결정 요인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이렇게 당해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 당해 재화의 가격하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임대료라고 돼 있죠. 임대료도 가격의 일종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임대료도 뭐의 하나다? 가격이 하나다. 여러분들이 혹시 임대료가 가격이 하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제 그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 가격이라는 단어는 대표 용어고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게 가격이에요. 이거 마이크 가격, 분필 가격, 볼펜 가격, 책 가격, 책상 가격, 의자 가격, 뭐 이런 여러 가지 가격, 전부 다 가격이 대표죠. 이 가격이라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고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려가죠. 시장에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 임대시장이라는 말 쓰죠. 지금 요 공간도 임대시장에 나온 물건이에요. 그럼 임대시장에서 요걸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료가 올라가죠. 요걸 내놓는 사람이 많아지면 임대료가 내려가죠. 요걸 얻으려는 사람이 바로 수요자예요, 공급자예요? 수요자. 임차인이라고 하죠. 임차인이 많아지면은 임대료는 올라가고요. 임대인이 공급자죠. 임대인이 많아지면은
임대료는 내려가죠. 지금 뭔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가 올라가고 내려가요? 임대료가 올라가고 내려가죠. 임대료가 바로 뭐하고 똑같다는 얘기요? 가격이라는 얘기요. 임대시장에서의 가격을 뭐라고 불러요? 임대료라고 불러요. 같은 가격이다 이 뜻이에요. 글자로는 임대료라고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뭐라고요? 가격이라고요. 그 다음에 생산요소 뭐 이런 말을 썼었는데요. 노자토, 노동자본 토지. 앞으로 노자토 계속 나올 거예요. 노동시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수요자예요. 기업들은 노동을 수요합니다. 업체. 자, 이 학원에서도 수요하죠. 노동을 수요합니다.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강사들도 뽑아야 되죠. 이 학원 입장에서 뭐예요? 노동 수요자예요. 강사들은 뭐예요? 노동 공급자가 되는 거죠. 전국에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많아지는 거죠. 부동산 학개론 강의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렇죠. 저는 별로 좋은 일 아니에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오길 바라고 있어요. 몸값이 올라가려면 공급이 줄어들수록 어떻게 해? 공급이 줄면은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임대료가 아니고 저는 임대료가 아니고 강사료가 올라가는 거죠. 이 임금이죠. 임금. 노동시장에서 뭐라고 불러요? 임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임금이 결정돼요. 이건 노동시장에서. 요거는 무슨 시장? 임대시장.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자토 하잖아요.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쓰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 빌리고 돈 빌려주고 할 때 돈을 빌려 쓰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뭐가 올라가요? 이자율이 올라가요. 이자율도 뭐란 얘기야? 이자율도 가격이다 이 말이에요. 자본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맞나요? 이제 다 가격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토지임대시장에서는 토지를 빌려 쓰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토지임대료는 올라가겠죠. 토지임대시장에서 특별히 따로 지대라 그래요. 지대. 그러니까 지대는 임대료 일종이에요. 요 네 가지는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들이에요. 요 네 가지는 시장에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용어고요. 환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는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미국 돈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미국 돈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죠. 나 1,1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누구도 나 1,1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다 1,100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팔라는 사람이 많으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약간 올려도 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겠죠. 환율이 1,100원이다. 이 소리가 뭔 소리예요? 환율이 1,100원이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이 소리는 1달러를 사려면 얼마를 줘야 된다? 1,100원 줘야 돼요. 이런 물건 사듯이 이 물건 사려면 만원 줘야 사듯이 미국 돈 1달러를 사려면 1,100원을 줘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환율이 올라간다 이 소리 뭐야?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간다. 1달러 사려면 돈을 2,000원 줘야 돼요. 자,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은 외국의 상품, 미국이나 이런 데 외국에서 상품의 가격을 1달러라고 하는 펜이 있어요. 펜, 1달러 펜. 근데 걔네들은 표시는 그대로 1달러인데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2,000원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게 2,000원 주고 사야 된다 이 소리예요.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우리가 돈을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1달러 표시가 그대로 있어도 우리는 우리나라 돈으로 나가서 살 수가 없어요. 달러로 바꿔서 사야 되는데 그 소리는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에서 물건 사오기가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다.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럼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해외여행 가기가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해외여행 가기가 부담스럽다. 그렇지 않겠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국의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환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럼 나가서 돈 쓰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외국 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환율이 반값으로 500원으로 떨어졌다 이러면은 외국의 물건값이 전부 다 반값이 됐다는 소리예요. 환율 떨어진 것이. 예, 그러니까 외국 해외여행 하면은 풍족하게 쓰고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떨어지면. 됐나요? 자, 아무튼 이 환율은 뭐다? 달러의 가격이에요. 달러의 가격. 자,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가격이죠. 표현은 가격으로 안 돼 있지만 다 가격이에요. 이것만 우리 시험에 안 나오고요. 나머지는 시험에 다 등장해요. 그래서 임대료, 이자율, 임금, 그리고 지대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의 의미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억의 수요 곡선의 개념을 그 괄호 속에 임대료를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그 형태 및 특징이 있죠. 자, 형태 및 특징에서는 지금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자, 그걸 반드시 그렇게 그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수요 곡선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기서는 약간은 이제 곡선의 형태를 띄고요. 우리 교재에서도 곡선의 형태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직선으로 그렸어요. 직선으로 그려놓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곡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게 경제학에서 관행이에요. 관행. 직선으로 그려놓고는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하는 게 관행인데 이번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의 경우라면 이렇게 이제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면,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곡선이라고 해놓고 직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수 로그 이런 거 있죠. 로그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곡선의 형태를 직선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어요. 변환시킬 수 있어요. 로그라는 걸 이용하면은 직선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자, 요것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요건 요렇게 수량, 여기는 가격. 자, 지금 형태가 우하향 형태라 그래요. 우하향 형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하향 형태다. 이렇게 모양이. 이거는 좌상향 형태라고 해도 관계가 없겠죠. 맞잖아요. 좌상향 형태라고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다 우하향 형태라고 쓰고 있어요. 혼자 좌상향 형태라고 하지 말고요. 관계는 없지만. 됐나요? 다음에 자,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제 팔을 잘 보세요. 제 오른쪽 손이 가격이고 제 왼쪽 손이 수요량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해요? 줄어들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죠. 이렇게 상하로 나타내는 요 화살표 방향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가격이 움직이는 방향과 수요량이 움직이는 방향이 서로 어때요?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맞나요?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럴 때를 이 수학적으로는 감소함수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걸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반비례 그래. 반비례. 이해되시나요? 이제 감소함수 하면 좀 낯설죠. 근데 감소함수가 만약에 시험에 난이도 높게 표현을 할 때는 감소함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독립변수, 종속변수 했죠. 이런 표현은 잘 출제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려운 표현으로 그렇게 질문을 할 때는 나와요.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표현들은 일단 기본적인 것이 된 후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인데 요거를 반비례라고 하면서 이걸 수학적으로는 감소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감소. 자, 왜 감소인가 하면은
왜 감소인지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어떤 숫자를 썼다가 지울 텐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앞으로 계속 이런 게 응용이 돼서 나오니까 플러스 2분의 플러스 4가 몇이에요? 2분의 4가 몇이에요? 2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괜히 이거 중학교사기예요. 중학교사.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몇이에요? 이것도 플러스 2죠?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맞나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4 마이너스 2죠? 이 결과를 잘 보세요. 결과는 얘는 플러스죠. 얘는 마이너스죠. 결과를 보고서 이런 형태가 될 때 증가함수라 하고요. 이런 형태가 될 때 감소함수라 그래요. 자, 여기가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예요. 분모분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움직이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같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플러스분의 플러스.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은 증가해요. 이제 이 수요를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공급에 가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겠죠. 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나요?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 돈 안 돼요. 그러면 생산량을 줄이는 거죠. 돈 안 되니까. 그럼 공급의 경우에는 이게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요. 그럼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든 둘 다 플러스로 나타나죠. 이럴 때는 증가함수라 그래요. 근데 수요의 경우는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은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은 올라가죠. 그러니까 수요의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든 가격이 내려가는 경우든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슨 함수? 감소함수라 그래요. 됐나요? 제 오른손과 왼손의 방향이 반대면 무슨 함수? 감소함수, 반비례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죠. 제 양손이 모두 다 아래로 가고 있어요. 양손이 모두 다 아래로 가고 있을 때 감소함수다, 증가함수다? 증가함수다.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전체는 뭐예요? 전체는 플러스니까. 자,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뭐다? 증가함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같은 방향이든 이렇게 같은 방향이든 증가함수라고요. 제가 양손 다 모두 아래로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예요.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예요.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전체 부호는 플러스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다 비례 증가함수, 반대 방향이다 반비례 감소함수. 됐죠? 예, 여기서 나온 거, 여기서 같은 방향이면 양수로 나오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음수로 나와서 감소함수, 양수로 나와서 증가함수. 그래서 뒤에 가면은 공급의 경우는 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고요. 요거는 수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경제학자들은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법칙.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어떻게?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량이 증가하고. 요거를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그럼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다르지만 내용은 다 어떻대요? 내용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요것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는 걸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수요 공급 들어와서 유량 저량, 자 여기서 개념에서 유량 저량에서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전적 개념이고
우리가 측정할 때는 유효 수요만 측정해요. 잠재 수요는 측정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저량 개념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게 수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먹을 사과의 수량. 자, 그 수량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같은 사람이라도 지난달 다르고 이번 달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 수요량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하고요. 그게 가격만 있는 게 아니고 소득도 있고 관련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일단 뭐하고 뭐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뭐고요? 수요 곡선인데 그 가격 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게 되면은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낸다 그랬죠. 자, 그래서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는 것은 무슨 변화? 이것이 변해서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리는 것은 수요 변화고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은 수요량 변화라 그랬죠. 수요량 변화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로 나타나요. 맞나요? 수요 변화는 새로 이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서 선의 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다면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하는 것은 무슨 변화일까요? 여기에서 노란 수요 곡선에서 여기서 여기 수요량 변화요, 수요 변화요? 여기에서 여기 변하는 것은 가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 아까 소득이 낮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라 그랬죠. 소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이요. 가격이 높을 때는 요만큼 샀다가 가격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수요량 변화, 수요량 변화.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같은 수요 곡선이잖아요. 같은 수요 곡선 상에서 점의 변화는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량 변화. 소득이 높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 것이 수요량 변화. 소득이 낮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 것이 수요량 변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변화는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소득이 변하거나 다른 게 안 변했어요. 다른 수요 곡선으로 가야 뭐가 변하는 수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른 수요 곡선으로 가기는 가더라도 높낮이가 바뀌면서 갈 때는 수요 변화도 있고 수요량 변화도 있는 거예요. 높낮이가 바뀌면 일단 가격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 그래서 가격이 변하느냐,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느냐, 수요량 변화다, 수요 변화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수요 곡선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요 곡선이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형태는 무슨 형태? 우하향 형태는. 다음에 이거를 수학적인 표현을 할 때는 반비례다 또는 감소함수다. 경제학자들은 이거를 수요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회 현상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서 수요 곡선이 수평이거나 수직이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우상향할 때도 있는데 우상향하는 건 거의 안 하고요. 예외적으로 수평 또는 수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다음에 이게 이제 그 52쪽의 그 그래프 설명이고요. 다음에 그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쉬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제가 늘 맨 왼쪽에 있는 건 이건 지우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지우실 일이 있다면 이건 늘 이제 요거 공부하는 거니까 그날 공부할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이런 걸 공부한다 그랬어요? 수요 공급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수요량만 알아서는 안 돼요. 시장에 나타나는 전체 수요량의 크기를 알아야죠. 사려는 사람이 다 합산이 돼야 전체 수요량이고, 또 팔려는 사람이 다 합산이 돼야 전체 공급량이 되니까. 그래서 개별 수요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의 수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있어요. 사람마다 곡선의 형태는 다를 수 있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시장에 두 사람밖에 없다고 치면은 A라는 사람이 이 가격 수준, 높은 가격에서 사려는 양, B라는 사람이 높은 가격에서 사려는 양,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시장 전체에서의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나와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고 치면. 그러면 이 사람이 사려는 양을 요 길이를 재서 이쪽에 오는 거죠. 예, 이 사람이 사려는 크기를 재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시장 전체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돼요. 왜? 요게 이제 A라는 사람이 사려는 수량이 요 길이로 나타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사려는 수량이 요 길이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잘라 붙이면 전체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나요? 이게 5개, 이게 15개라면 어떻게 해? 이게 5개 길이, 이게 15개 길이 합히면은 20개 길이가 되는 거예요. 20개 길이 맞나요? 자, 그럼 이 밑에서 A라는 사람이 사려는 요 길이, 요 재서 이쪽에 오는 거죠. B라는 사람이 사려는 이 길이 재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전체 사려는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끝점을 연결하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 사려고 하는 이 수량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개별 수요 곡선이라 그래요. 요것도 개별 수요 곡선. 여기는 무슨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표현해요. 시장 전체에서 수요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게 전공 들어갔을 때 이걸 정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하거나 제가 대단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대단한 겁니다. 예. 이걸 이해를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자, 아무튼 자, 이게 특징이 뭔가 하면 시장 수요 곡선은 특징이 개별 수요 곡선을 어떤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 방향으로 합했어요. 수평합을 한 거예요. 수평합. 왜? 수량을 수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보세요. 개별 수요 곡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여기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벌어진 걸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더 벌어지게 되죠. 더 벌어진다는 건 뭐예요? 더 완만해진다. 더 완만해진다. 됐나요?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의 특징이에요. 자, 요거는 지금까지 뭐 질문을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자, 밑에 이제 여기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찾는 수요는 시장 전체 수요고, 우리가 찾는 공급은 시장 전체의 공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따로 지금까지 질문한 적은 별로 없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53쪽에서는 동그라미 4번에 수요법칙, 이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수요법칙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법칙이 뭐냐고 물었을 때 대답만 하면 돼요. 수요법칙이 뭐예요? 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고, 요게 수요법칙,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이건 다 한 거죠. 이미 설명드렸죠. 수요, 많이 출제됐다고 옆에 표시가 되어 있죠. 18, 19, 20, 21, 22 이렇게 여러 번 출제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 이제 출제 빈도 수를 말하는 거고요.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 그 제와에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제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 이렇게 됐나요? 자, 됐고요. 자, 수요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득도 있고 관련재 가격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득에서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정상재, 열등재 이런 말이 나와요. 정상재를 다른 말로 우등재 이렇게. 관련재 가격 변화에서 대체재 가격 변화, 보완재 가격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런 거 소개만 하고 갈게요. 이게 뭔지. 자, 아까 제가 그래프를 그릴 때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 곡선을 어느 쪽에 그래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을 오른쪽에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게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돼요. 소득이 늘어날 때 똑같은 가격이라도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반대로 소득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자,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나요? 소득 수준이 낮을 때는 좀 쓰던 물건을 소득이 올라가니까 안 쓰게 된 물건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무슨 품질이 좀 낮은 그런 물건이라든가, 그죠? 그게 경차와 뭐 예를 들어 뭐 좀 이렇게 중형차 이렇게 보면 그 둘 사이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경차 안 타고 좀 괜찮은 거 타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돼지고기, 소고기. 소득이 좀 늘어나면은 돼지고기를 좀 덜 먹으면서 소고기를 더 먹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돼지고기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다른 예가 없나요? 혹시? 소득이 늘어날 때 옛날에 쓰던 거 안 쓰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열등제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소득이 낮은 적이 별로 없었나 보네요. 늘 소득이 높아서 소득이 낮은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 연탄도 떼는 집에서 살았어요. 처음서부터 도시가스. 처음서부터 도시가스에서 살아서 소득이 낮을 때는 연탄 떼다가 소득이 올라가면은 연탄은 사용 안 하고 도시가스나 뭐 기름 보일러 도시가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열등제예요. 근데 다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그런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 왜 불황이라고 할 때 겨울에 올해는 연탄 수요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럴 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있어요. 어디 소득이 줄었는데 연탄 수요는 늘어나는 거죠. 그건 무슨 재화란 얘기예요? 열등제란 얘기예요. 항상 오른쪽에 그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련제 가격 아까는 이제 귤 가격이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귤 가격이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귤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귤로 좀 가면서 사과 수요량이 줄겠죠. 사람들이 귤을 더 먹으면서 사과를 덜 먹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배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배추 먹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양배추를 수요를 늘려요. 배추 가격 올라가니까 양배추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보세요.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은 양배추 수요가 늘어나요. 양배추 수요가. 그러면서 양배추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이런 관계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대체재. 근데 프린터기와 잉크 이런 것들을 보완재라 그래요. 프린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프린터 수요를 줄이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잉크 수요도 줄어들겠죠. 이 경우에는 프린터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잉크 수요가 줄어들어요. 프린터 수요 줄면서 함께
이런 관계를 보완제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관계에서는 나타나는 방향이 또 상반되게 나타나요. 효과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하세요. 나중 가면은 이제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덜 어려운데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하고 요거는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채울 거니까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나머지도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는 안 봐도 돼요. 57쪽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고요. 괄호 4번은 참고로 보세요. 지금 57쪽에 괄호 4번 맨 위에 있죠. 그거는 지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읽어보시더라도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일단 패스하는 겁니다. 넘어가시고요. 58쪽도 마찬가지 일단은 패스하고 지나가시고요. 58쪽이 이제 공급이 있죠. 공급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급에서부터 균형의 결정과 이동. 요거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를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사천리로 나갈 수 있어요. 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말씀드리고 탄력성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